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혜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불교계 이단아 태연 스님을 모셨는데요. 카테고리화 할 수 없는 깊은 대화와 깨우침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는 SPNSTV 극적 화해 모먼트까지 캡처되었으니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화적인 캐릭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또 이단화적인 그런 모습에 끌리지만 또 사실 불교도 끌리는 그런 그런 모습에서 사실 스님이 따님이 있다는 것이 많지 않은 일이죠. 그쵸. 네. 그래서 뭔가 말이 정말 뭔가 저희가 배울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조금 말씀을 조금 나눠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뭔가 인사이트를 가득가득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끝까지 시청하면 아마 후회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예. 뜻하지 않은 감동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태연 스님 어떤 면에서 좀 그러니까 일단 그 불교계 시스템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걸 먼저 설명해야 그 스님이 어떻게 그 시스템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다른 그런 학술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설명이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일반인들 상황에 맞춰서 할게요. 그래서 거진 상식적인 용어를 좀 쓸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 없는 학술적인 거나 이론적인 부분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제가 주로 해온 일이 또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강의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이제 제 수행 속에서 이론에 갇히게 되니까 가능하면 이론적인 걸 배제하는 게 습관이 돼서 저도 이제 이론이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이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불교는 가장 보수적인 삶의 단체죠. 특수 단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형식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공장처럼 그 공장에서는 일정한 상품만 예를 들면서 계속 찍어 나오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아주 규격화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이단화적인 부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의 젊었을 때부터 삶이 상당히 반항적이고 이단화적이었네요. 그러셨나요? 네네. 그게 또 불교에서 그런 공통점이 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하고 그 수행을 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들어가니까 이제 이 정해진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로 정해진 최대로 잘해봤자 그 정해진 거에 완벽하게 정해진 것 이상을 넘지를 못하겠구나. 예를 들면 수행이라든지 깨달음의 경지라든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과감하게 뛰쳐나오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제 스승님한테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저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라고 이제 감히 고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와서 수행하고 그러다가 힘들면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한 3번인가를 하다가 이 큰 스님은 허락을 안 하시겠구나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딱 이 걸망이라 그래요. 우리 스님들은 딱 백팩 하고 살림이 게 끝이에요. 그거 딱 메고 그냥 뛰쳐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단화적인 삶을 수행을 한 거죠.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절에 계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얼추 따지면 한 30년 정도 3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30년 동안 거기 계셨으니까 이거를 사실은 끊고 나오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30년 동안 30년 정도 됐다는 거는 이제 절의 시스템 안에 수행의 삶이 30년 됐다는 것이고, 네. 절 속에서 살은 건 30년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본 것은
바깥에서 이렇게 출가하신 스님들, 뭐 큰 스님, 우리 이제 이렇게 좀 많이 깨달으시고 이런 분들 큰 스님들하고 보통 총칭을 하니까 그 어른 스님, 큰 스님들의 그 정말로 이렇게 숭고한 그런 모습, 그런 형태를 이렇게 가까이서도 접하게 돼서 기분도 좋았고 되게 기뻤는데 이제 우리 스님들도 기존에 산 속에만 있지 않잖아요. 네. 어차피 세속인하고 좀 섞이는 관계가 있고 신도들은 다 또 세속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이제 그 첫 스승님 자체도 조금 이단화적이셨어요. 아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 세속하고 가까이 나오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받고 그랬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거나 그 뭐 사람의 사는 속에서는 다 사람 간에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처리해 나가거나 진행해 나가는 어떤 그 경계에 부딪혔을 때 세속인하고 거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되는 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수행을 오래 하셨고 깨달음이 저렇게 높으셨으면 뭐 선정을 이렇게 경험하시고 그랬으면은 좀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보듯이 여여하게 뭐 이렇게 도인처럼 네. 뭐 그렇게만 반응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깊은 쪽으로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성질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좀 약간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근본적인 무의식에까지 잠재되어 있는 어떤 우리의 그 어떤 탐욕 같은 그 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좀 초탈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부처님과 같은 경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추구했고 그것을 좀 바랬는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꾸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고요한 곳에 그러니까 세속을 여의고 산속에 들어가서 특수 집단의 형태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차단해 가면서 수행해 나가는 것에 그 시스템적인 한계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아예 시끄러운 데 나가가지고 거기서 수행을 해서 거기서 깨달아 버리면 거기서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고요함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어내면 그럼 이거는 완전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추론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작거리에 나가서 저는 선정, 삼매라고 하는데 쌈마띠 깨달음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큰 스님은 이제 뭐 완전히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새파란 놈이 나가서 그 경지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그 과정이. 그랬는데 저는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큰 스님 뜻을 따르면서 이렇게 계속 해봤는데 안에서는 그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나와서 그 수행 세속 속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정말로 힘들었긴 힘들었어요. 그 이제 절이라는 승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보호되는 상태에서 뭐 집중 수행하고 이러는 거하고 일반인 뭐 예를 들면 직장인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에서 그런 데서 수행까지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가능성을 확실하게 봤죠. 네. 그러다가 이 수행법을 제대로 깊게 체계를 잡으려면 이제는 세속적인 부분에 너무 많은 그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다시 좀 이런 틀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시 출가의 길을 다시 절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종단을 바꾼 거죠. 그럼 다시 들어가신 거군요. 네. 종단을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그 조계종단은 무조건 스님은 비구 스님 중심이어서 싱글해야 돼요. 결혼을 해도 이혼해야 되고 완전히 서류상이라 해도 아이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을에서 나와야 되나요, 본인이? 그렇죠. 싱글해야 돼요. 싱글. 음. 법적으로도 싱글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나와서 세속의 삶을 같이 하면서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 세속에서 깨닫겠다고 해놓고 내가 다시 절에 들어가서 집중 수행을 한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다 내려놓고 온다는 건 또 내 철학하고도 안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율에 맡겨진 종단이 이제 보니까 태고종이에요.
그러면 종단이라. 그럼 사회에 계시다가 또 다시 절로 돌아가시게 된 계기는 계기가 이제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바깥에 나가서 그 시끄러운 세계에서 어떻게 거기에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수행을 할 것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힌 거예요. 오. 계속 그런 시도를 했으니까. 음. 그런데 그거를 좀 더 깊게 숙성시키려면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정갈한 특수 집단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런 거에 이제 바깥에는 무조건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네. 만나면 술 먹고 고기 먹고 뭐 고기 먹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치명적으로 안 좋아요. 뭐 어떤 게 안 좋냐면 제정신을 찾는데 보통 일주일이나 심하게 먹으면 이제 보름 정도를 계속 이제 자기 이제 조식 금식 그 자기 그 컨디션 수행을 다시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간 회복해 놓으면 다시 또 할 수 없이 직장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상이나 또 뭐 친구들이나 또 먹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어떤 그 컨디션 상태나 정신 상태를 계속 한 일주일 노력해 가지고 어떤 때는 보름 노력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하루 이틀 딱 해서 고요한 선정에 들고 그다음에 수행 프로그램이 이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또 할 수 없이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더 깊게는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은 야 내가 다시 스님의 모습이었을 땐 술 먹자고는 않겠지 최소한. 네. 그 술이 제일 장애였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행을 하는 회사원이 아닌 수행자가 회사 일을 하는 것에 그렇죠. 가깝네요. 네. 그게 그러니까 되게 저는 재밌는 회사를 나가도 그 회사 업무를 보면서 틈틈이 화장실이고 어디고 계속 그 이 수행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단전업을 했다 그러면 단전업, 기공을 했다면 기공, 명상 참선했다면 참선, 호흡 수행 혹은 뭐 그 당시에는 한 80년대 뭐 이 정도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명상 수행의 뭐 르네상스 시대 정도랄까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우리 젊은 세대 나이에 정말 수행의 이런 명상이나 지금 명상하고 또 흐름이 좀 다릅니다. 더 깊었어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또 많았어요. 그 흐름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우리나라에 그 들어와 있는 서양의 어떤 그 인도에서 문으로 출발한 명상법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다시 서양화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역수입돼서 유행하던 거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많았거든요. 네. 선도 수행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뭐 국선도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 웬만한 수행을 거진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제 화장실에서 가서도 해본 적도 있고 틈만 나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그런 이제 수행을 했었어요. 가장 즐겨하던 수행이 어떤 수행이셨나요? 그때는 이제 유행했던 게 예를 들면 이제 기를 운용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선도 수행이라고 하는데 총칭해서 일반적 뭐 제 세대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들었을 좀 용어인데 이제 소주천, 대주천 그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도교에서는 이제 대주천했다 그러면 이제 뭐 도사됐다 이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길을 운영하는 거예요 경락을.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 중급 정도까지 수행을 했으면 이제 한 소주천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대주천까지 다 그때 한 20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다 대주천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기 운용을 주로 이제 하는 거였고 왜냐하면 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정갈해하고 마음을 보고 의식을 경험하는 게 기를 통해서 하면 제일 쉬워요. 근데 그 기는 몸을 또 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요가 같은 거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또 병행해서 다 해야 되거든요. 막 그걸 근데 기라고 하면은 염력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촛불을 끄고 이런 생각을 많이 네네. 하는 저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거랑은 연관이 그거하고 없는 연관이 건가요?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럼 대주천이면은 뭔가 그런 그러니까 쉽게 염력을 쓸수 말하면은 있나요? 기를 예를 들면 뭐 발공한다든지 흑공한다든지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옛날 세속말로 하면 뭐 기치료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게 그 정도까지도 다 했어요. 오. 지금은 뭐 안 한 지 오래됐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주 불가사의한 것 중에 어떤 예가 있었을까요?
스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상대방의 기를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거의 다 그냥 쉽게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면은 상대는 무조건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이완됩니다. 오, 네. 네, 완전히 이완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물체들 있죠, 물체들. 여러 가지 뭐 책상이든 어떤 이렇게 모양을 가진 물체들을 보면 그 물체가 어떤 기를 지금 발산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오. 그 옛날에 여러분이 그 어른한테 그런 말 들었는지 모르는데 밥상 머리에 모퉁이 앉지 마라 그런 네.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모퉁이가 뾰족하잖아요, 직각된 네.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하고 그냥 직선에서 나오는 기하고 동그랗게 생긴 데서 나오는 기가 실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몸으로 느껴요, 제 기로. 저희 스튜디오는 어떤가요? 이거 아주 좋아요, 편하게 좋아. 좋아요? 아주 편하게 고쳐야 될 좋아요. 점이 있을까요? 없어요. 좋습니다. 제가 명상을 하고 아니면 뭐 명상 리트릿을 가고 이러면은 저는 어쨌든 뭔가 좀 이원성을 탈피하고 싶다 할지 그러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집에서 그냥 혼자 세이프한 공간에서 명상을 하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 그 느낌이 뭔지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이제 내가 집 밖을 나오자마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택시 타야 될지 버스 타야 될지 작은 걸로는 그걸로 시작하고 아니면 이 사람의 거를 뭔가 이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협상을 통해서 이걸 얻어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줘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게 뭔가 계속 깨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스님 말씀이 되게 신기했던 게 어쨌든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은 네네.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을 그렇죠. 이거는 숫자적인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실히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니면 우리 그룹에 플러스를 가져다 줘야 되는 네.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쨌든 이원성에서는 되게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수행을 동시에 뭔가 가져가실 수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느껴지네요. 네. 이런 질문이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대상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과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원성이라고 했는데 이분화시킨 사고 체계잖아요. 네. 이분화시켜서 인지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외부의 조건 상황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거를 깨기 위해서 그 조건을 쓴다고 생각하면 바로 해결돼요. 그 외부 조건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나는 고요하고 싶은데 뭐 일을 처리하거나 뭐 비즈니스에 관계된 속에 있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네. 괴롭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걸 수행을 하는 거 오히려. 오케이. 네, 아셨죠?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막을 깨기 위해서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저항들을 수행으로 쓰는 거죠.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죠.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무슨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해를 지금 상태를 말씀해 보라고. 저요? 제 말을 듣고 본인이 뭐 정리된 상태. 어쨌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지분을 만약에 더 가져와야 된다고 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네.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는 옳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야 지분 나한테 5% 더 줘라, 그렇지, 10% 더 줘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비즈니스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내 안에서는 이미 결정을 한 거잖아요. 선택을 한 네네. 거잖아요. 이 두 개 중에서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니 이걸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으니까 제가 그런 식의 표현이 될 것인데 그렇지. 뭔가 이원성이 없는 걸 쫓으면서 그거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이제 궁금한. 근데 그게 수행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내가 괴롭죠. 그렇죠. 그걸 직면한다고요. 그걸 직면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싫은 거 지금 현실에서 부딪히는 세계를 내 마음이 불편한 거를 피하는 쪽은 그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이나 명상을 좀 하나의 쇼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회피처로. 네. 그 수행은 회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가를 한다는 것도 사회생활 못해서 부적응자가 출가하는 형태도 물론 엄청 많습니다. 정서주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저리 오는 사람들 어린애들 맡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도피처, 회피처로 한 거거든요. 그런 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출가한 거는 그렇게 수행한 건. 네.
그러면은 궁극에 그것이 부작용이 없는 데까지 가려면 많은 그 단계가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그 이제 주변의 도움, 그러니까 스승의 도움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믿음이 있어야 그걸 일단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그렇게 극한까지 왔는데 그런데 더 한번 견뎌보는 그러면 그게 결국 깨져요. 네. 그게 뭐가 깨질까요? 이고. 그렇죠. 에고,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 비즈니스 관계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뭐 3대 7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는 나의 기준이죠. 그렇죠. 가치 기준이고 뭐 네. 여러 가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기준에 갇혀 살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게 답답하니까 무의식에서는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자유로우려면 그 틀이 깨져야 돼. 네. 그 틀을 안 깨지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없어요. 착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착각하는 수밖에 없다. 네, 쇠뇌시키는 수밖에. 스스로를. 음. 그 계속 옆에서 듣고 있던 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아, 그러니까 본인의 제가 얘기하면 돼요. 그런 보호막을 깨야 한다는 게 그런 내가 회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어떠한 염증을 주는 것들을 네. 명상으로 이렇게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거 오케이. 자체를 받아들여서 내 자신을 해체시켜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우리는 계속 뭐 생물학자나 과학자들은 인간은 나약하다, 나약한 동물이다, 생각하는 나약한 동물이다, 뭐 철학자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땐 서양적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추론을 낸 것이고 네. 이 깨달음이나 이런 영적 수행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다 완벽합니다, 완전해요. Yes. 모든 존재는 다 완전하지만 인간은 더욱더 완전해요. 그런데 그 완전하다는 그쪽에 기본적으로 의지한다는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의지하지만 심리적으로도 의지해요. 그러니까 종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롭고 행복한 삶,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니르바나, 열반,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그 삶은 그 본능인 그 의지하려는 그 의타심 있잖아요. 네. 그거 마지노선이죠. 그것마저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 경지가 가야 돼요. 네. 물론 저도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네, 안 갔는데 그걸 추구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거지만은 그 길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나 돈에 지금 의지하고 있네. 예를 들면은 3대 7로 나눠야 되는 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돈에 의지하는 거 한번 깨볼까? 네. 이렇게 그 상황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 시도를 하는 거죠. 그게 수행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원이 이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 말씀이 맞다 이러고 갔는데 네. 저의 사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 사장님이 나한테 야 이거 무조건 너 30% 받아와야 된다. 아니 네. 너 자른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서 어쨌든 선택을 제가 결국에는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뭔가 근데 나는 수행해야 되니까 저는 다 가지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안 해봤으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해보라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해보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로 나와가지고 그 시도를 한 거고. 네. 그러니까는 엄청 힘든 거죠. 회사를 좀 자주 옮겨 다니셨어요? 자주 옮기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어쨌든 이 개로 나가서 수행하면 엄청나게 힘들 거라는 걸 각오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피하면 내가 또 피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도.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면.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부딪혀보자. 그리고 내가 깨져보자.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건축가도 전공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이제 건설 회사 들어가서 이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큰 현장에 뭐 옛날에는 한 20층, 30층만 쳐도 큰 빌딩 진다 그랬어요. 거기 그런 이제 그 여러 회사가 대기업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한 파트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총괄하는 이제 뭐 책임자 소장님, 뭐 이사급 이렇게 이런 뭐 대우 그룹 정도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분들 회사에서 온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 회사를 이렇게 컨트롤하니까 그 총괄하는 뭐 이제 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복잡하고 그리고 자기네 직원 같으면 막 야 해 하면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다른 회사 또 직급이 낮고 나이가 낮더라도 그렇게 못 해야 하잖아요. 이게 네. 그 회사를 대표해서 왔으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나를 조금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개성이 강하잖아요. 캐릭터가. 그리고 또 이단화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계속적인 어떤 이런 그 서로 그 어색한 분위기 오히려 아주 심하죠. 그는 상사니까. 그래서 출근을 하면은 그 사람을 보는 게 너무도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은근히 쉽게 말하면 갈구어요. 아 스님을. 내 나를 갈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막 뭐 수행한다고 뭐 부딪힌다고 그래서 막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웃으면서 받아줘야 되고 흡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에.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수행을 이 안에 일어나는 이 마음 감정을 놓고 그걸 알아차림하면서 그 수행을 하는 거죠. 나는 수행을. 그렇게 이제 나날이 출근이 그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건데 예를 들면은 아 이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닦아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는 그 상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니까. 네. 아 왜 저 양반은 저렇게 하지? 말을 왜 저런 식으로 하지?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지라든지 왜 이렇게 불합리하지? 뭐 이런 다 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미워요. 보기 쉽지가 않아요. 회의 시간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저 사람이 제일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한테 직진하자.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미워하는 마음을 예를 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바꾸자. 그래서 그 양반을 이제 소장실에 이제 이사실이 따로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안에 노크를 딱 해서 그 분한테 이제 혼자 있으니까 가서 내가 안마를 해줘야 되겠다. 예. 그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을 손으로 터치한다는 건 얼마나 이 소름 끼쳐요. 그렇죠. 이 마음을 먹고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기억도 한 3번인가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앞에 가서 깜깜하다 도저히 못하겠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 화가 상당히 욱하는 또 성격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첫날 못하고 한 둘째 날인가 셋째 날 뭐 세 번째인가는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이 되면서 노크를 해서 문을 드디어 열었어. 열어서 딱 보는 순간 또 머리가 하얘져. 네. 막 소름 끼치고 막. 그럴 때 내가 여기서 되돌아가면 나 다시 또 시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웬일이냐 그래서 제가 뭐 소장님한테 뭐 해드릴 게 있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는 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멘탈이 여러분 좀 느꼈는지 모르지만 이게 확 뒤집혀요 머리가. 맞습니다. 하얘지죠. 분노가 올라오는 게. 네. 내가 뭘 아쉽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거기서도 소문이 저 사람은 뭐 도인이다. 수행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하는 사람이. 왜냐면은 내가 몰래 직장에서 숨어서 한다고 그래도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풍기는 게 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좋은 이 수련한 게 있는데 좀 제가 좀 마사지를 해드리겠다니까 하지 말라고. 네. 왜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가다가 찝찝해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진 거야. 그냥 나갈까? 이러다가 아니야 끝까지 가. 그래가지고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그래서 싫다고 하는데 완전히 뿌리친 건 아니야. 네. 왜냐하면 그도 나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어차피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용을 한 거야. 근데 포기하지 않고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기운을 돌려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기 수련을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던 게 그러는 과정에서 나도 스르르르 이렇게 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이. 이게
내가 세속을 떠나서 고요한 곳에 혼자 있다면 이런 게 내 안에서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잖아요. 그걸 선택한 거죠. 수행의 방법을. 뭔가 복싱으로 치면은 약간 샌드백만 때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를 공격하는 상대가 없으니까. 나 네네, 혼자 스스로 수행하는 있어서, 거는 정해진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왜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데는 어떠한 시작점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네, 네, 네. 그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은 왜 그걸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회피라고 하기보다는 왜 그런 상황을 일부러 피하고 네. 어떠한 그런 숲속에 들어가서 고요한 트레이닝을 데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그때 그 스승님이 나를 말렸던 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1700년이 됐어요. 그러니 공식적으로 불교가 들어온 지가 1000년이 넘고 몇천 년 동안에 이게 많은 검증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잡힌 거다. 그래서 네가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수행을 하려면 이런 시스템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데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승가라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범어로 상가라고 하는데 우리 한문으로는 중이라 그러죠. 물이 중자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을 옛날에 이제 중이라고 불렀어요. 네. 지금은 비속어 속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이란 뜻이에요. 공동체, 단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큰 스님께서 그랬어요. 야, 스님은 사람이 아니야. 아, 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너 봐라. 군인도 사람이니 사람이 아니니. 그래서 아, 군인은 군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3명이 지나가 옆에 스님하고 군인하고 사람이 지나가. 그러면은 그 뭐라고 말하니? 스님 한 분 지나가고 군발이 하나 지나가고 사람 하나 지나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군인들 되면 미안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나도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일단은 군인 신분이었을 때는 이제 사람 쪽으로 뭐 이렇게 잘 분류를 잘 안 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특히 이제 스님들은 개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조선 숭유 억불정책에 의해서 이제 더 천민보다도 더 밑에 급으로 그랬나요? 유교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향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대문에 못 들어왔어요. 이 스님은 특히 개인을 인정해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로 지어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스승님 혼자의 1250인 기본 제자들이 무리로 다니면서 탁발하고 수행하고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승가라는 그 수행 또는 그 깨달음의 시스템은 무리를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무리라는 건 뭐냐면 거기서 누군가 팀은 안 되죠. 팀은 안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늦더라도 같이 이렇게 꾸준히 같이 성숙할 수 있는 그 오랜 세월 동안의 노하우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율이에요 또. 네. 스님들은 250개 또는 300, 이제 여자 스님은 이제 비군이라고 하는데 300개 이렇게 해서 200개에서 300개의 계율이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럿이 같이 이렇게 수행을 깨달음을 가는 시스템으로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각자 개성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면은 거기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으로 어퍼레이트하는 이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무리를 지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여기서 집단으로 공동으로 했을 때 어떠한 힘이 파급이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을 좀 배척을 해서 이렇게 그룹을 짓는 시스템을 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스님은 또 그거가 잘 안 맞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거기 바깥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 오랜 그 노하우가 쌓인 시스템 안에서 거기서 열심히 잘 적응한 분은 거기에 맞는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이 많이 훈습이 돼서 그런 어떤 경지랄까 뭐 학식이랄까 그런 게 잘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긍정적인 게 있고 거기에 나와서 한 사람은
이제 뭐 나 같은 사람은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이제 그런 게 형성이 되고 그 대신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랄까 이 특성에 의해서 독특하게 무엇을 구축해내고 추구할 수 있는 거는 월등할 수도 있죠. 그렇게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틀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유니버설한 객관적인 팩트가 있다라고 믿음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본 결과 뭔가 어떤 사람과 마찰이 있었을 때 아예 당연히 이게 정답인 건데 너가 이것을 안 하는 거니까 내가 정당하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뭔가 뭐 근데 그것이 뭐 객관적인 팩트가 있냐 없냐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봐서도 뭔가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민폐 승객이라든지 뭐 이 사람은 뭐 누구한테 막 욕을 했어 아니면은 관광 버스에서 의자를 너무 뒤로 젖혔어 이래가지고 그걸 네네. 뭔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막 욕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욕을 하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의자를 뒤로 놓치는 건 남한테 민폐를 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람한테 잘못됐다라고 말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합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근데 저는 결코 본인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어쨌든 이런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전반적인 스님의 인상이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최소한의 뭐 사회 과학적인 그런 이해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인간은 어차피 의지에서 모든 생명체가 그렇겠지만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리를 지은다는 자체가 틀이죠. 네. 그래야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체로 왔을 때 어디 안에서 우리 생명을 키웠죠? 어머 뱃속이라는 강력한 틀. 그리고 그곳이 가장 편안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극락이라고 하는 천당이라고 가장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극한치가 어디냐면 엄마 뱃속이에요. 아 극락인가요 그곳이? 네. 나머지 뭐 이렇게 서술된 건 다 저 서지학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저 문학적으로 기술된 거고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생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최고로 좋은 공간 우리 인간이 첫 경험했던 그거는 어디 수밖에 없다? 엄마 뱃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니까 힘들죠. 그렇죠. 네. 그 안에 있을 때 어때요? 대신 먹어줬고 대신 싸줬어. 대신 재워줬어요. 모든 게 어때요? 다 오토매틱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괴로워하는 거 보세요. 좀 누가 좀 먹여줬으면 좋겠고, 아이 똥 싸는 것도 귀찮아. 이게 자동으로 쌌으면 좋겠고, 다 그렇죠. 그걸 완벽하게 구축해줬던 곳이 어디다? 엄마 뱃속이에요. 네. 비교할 대상도 없고. 그런 비교할 대상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는 양수로 쌓여 있고 그냥 약간 무중력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뭐 이렇게 압력도 있고 온도는 또 어때요? 따뜻하죠. 아주 뭐 이건 사계절에 관계없이 이해하는 표라고. 그리고 우리의 극락의 물리적인 실질적인 공간은 체험치는 엄마 뱃속이에요. 근데 그곳이 자체가 뭐였냐면 틀이에요. 네. 그게 안정적이었다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출산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그 틀이 없어지죠. 네. 그러면 무의식에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어떤 이 허전함. 그러겠네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좁은 공간에 이러고 있다가 이 프레스가 없어졌어. 그러면 신난다는 건 둘째치고 겁나는 거죠. 당혹스럽겠네요. 너무 당혹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갓난아이의 무의식 저면에 첫 경험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그 세션이 있어요, 제가 그 네.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같이 경험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게 다시 재정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어떤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사회과학적인 최소한의 이런
지식 정보는 한번 이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사회가 구성되니까 계속적인 규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그 암묵적으로 합의된 또 그런 형식들이 많이 있고 그런 외부적인 것에 익숙해지면은 거기에서 누가 소외되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소외되나요? 아니, 지키지 않는 사람도 소외되고 또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사회가 강조되면 누가 소외되죠? 개인이 그렇죠. 소외되죠. 개인이 네. 소외돼요. 내가 소외돼요. 네. 내가 소외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억울하고 외롭고 그거는 두려움을 발생시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왜 저러지? 저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감정? 한심함. 한심함 또. 분노? 그렇지. 분노가 들어가 있어요. 억울함이 들어가 있다고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 행위 자체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기저에 무의식에 쌓여 있는 그 분노가 그때 촉발되는 것 뿐이에요. 맞죠. 네. 이미 저 안에서 흔들렸는데 피상적인 거 뭐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는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만약에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제 느꼈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기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상황에 이렇게 좀 규율적으로든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슴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먼저 경험하고 그걸 보면 그 이제 공동 합의된 형태들을 어떻게 그거를 정확히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그냥 판단이 서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부작용이 없습니다. 억울한다든지 손해봤다든지 이런 게 안 남아요. 찌꺼기가. 근데 지금 이런 접근의 방식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해진 피상적인 것에 우리가 저 프로그램 프로세스 돌리듯이 그렇게 나도 저 컴퓨터처럼 그 상황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는 그래서 예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재판을 받으면 정확하게 판사가 만약에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그래도 그 승복이 합니까? 항소해야죠. 예. 무조건 재판에 결정이 나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인 사람은 승복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 심정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승복을 할 수 있어요. 이성의 차원에서는. 근데 감성적인 데서는 이게 받아지질 않아요. 네. 그런데 돈만 있다면 어때요? 어떻게든지 더 항소하고 뭐 삼심 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했듯이 이 우리 기저에 있는 우리 기본적인 인문학적인 또는 사회과학적인 나를 이해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안목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만들지 않으면 이런 사회적 문제는 그냥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그렇게 그냥 시끄러운 걸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객관적인 팩트라는 게 이 사람은 어쨌든 이런 룰에 떨어지는 행동을 하면서 네. 우리한테 손해를 줬고 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공격할 뭔가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근데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본인의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 본인의 고통인데 뭔가 이런 객관적인 팩트라는 착각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고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거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안타까우더라고요. 그런 네네. 댓글들을 보면은. 그 전에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본 거 중에 참 멋있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내 가슴을 울렸던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데 어떤 남자가 뭐 술을 챘는지 뭐가 오랬는지 막 이렇게 그렇게 행패를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네. 와서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안아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하면 그 사람 더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 젊은이는 와서 이렇게 꾹 안아주니까 그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가슴으로 먼저 접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을 살려내야 돼요. 특히 남자의 가슴을. 남자의 가슴을 그 뜨거운 남자의 가슴을 살려내면 이 사회는 오히려
지금 복잡하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좀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사회의 어떤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죽이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또 이 사회 과학적으로 보면은 뿌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네. 이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맞죠.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맞죠. 네.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가슴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가 무의식에서 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슴이 빠릅니까? 머리가 빠릅니까? 머리가 바르죠. 그렇죠. 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 적응해야 되잖아요. 가슴은 좀 뒤로 놔두자는 거예요. 참고 해라. 그렇지. 음. 나 좀 뭐 느끼려면 좀 시간 걸리죠? 느낄 새가 어디 있어? 빨리 이거 프로그램 돌려야지. 머리 착착착착 하면 머리는 뭐한 1초에 뭐 800가지 생각을 일으킨대나 뭐 요새는 네. 뇌과학자들이 별걸 다 어떠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게요.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찰나는 70분의 1초라고 그렇게 또 네. 전통적으로 그렇게 또 분석한 건 있어요. 음. 그 사회가 우리나라는 너무도 무의식에 그냥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느낄 줄 모르고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명상 수행을 시키고 상담을 하거나 그랬을 때 여성과 남성은 어떤 유전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돼 있잖아요. 뇌도 그렇고 남자들한테 지금 마음이 어때요?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생각이 어때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 근데 조금 안내해주면 그 생각 했어요. 이래. 근데 탁 물어보면 지금 아무 생각 없는데요. 이런다.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달라요. 네. 바로 지금 마음 어떠죠? 이러면은 무슨 생각 들었죠? 그러면은 좀 대부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감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감정을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특히 남자는 지금 감정 어때요? 그러면 감정 없는데요.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좋은데요. 그렇지, 네. 그러고 말아요. 그걸 볼 때 저는 좀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나의 가슴을 헤아려주는 그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걸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따뜻해져요, 세상은. 먼 길을 뭔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멀지 살릴 수 있나요? 않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여기 처음 와서 제가 약간 그 서로 인사하는 거를 보고 그게 서양식인지 모르는데 이게 부딪히더라고. 네. 예. 네, 배빙과 허깅을 그렇죠. 예. 어깨를 부딪혔는지. 네. 근데 그게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가슴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거를 보셨군요. 거기서 서로의 맥박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그 아이를 기를 때 이 원리를 이제 나는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내 마음을 돌이키고 의식의 작용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경험에서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이가 그 엄마의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이 맥박 소리를 24시간 듣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귀가 발달한기보다는 이 촉각, 그러니까 이 파동이죠. 네. 몸 전체가 울리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공명되잖아요. 네.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요. 세포가. 그랬을 때 아까 뱃속이 제일 편안하고 완전한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울다든가 불안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편안. 그러니까 그 편안한 거 그게 어떤 환경? 엄마의 뱃속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제일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느끼는 게 파동이에요. 파동. 네. 심장의 파동. 그래서 아이가 놀랬다든지 많이 보챈다든지 그러면 파동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아이의 가슴과 나의 가슴을 이렇게 꾹 천천히 해주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나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은 안 느끼지만 조금 있으면 여기서 쿵쿵 움직이는 게 느껴지죠, 물리적으로. 네. 지금 손에 심장을 댄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그 느껴지죠. 이렇게 좀 누르면 압력을 가하면은 그와 똑같이 아이도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눌러주면 내 거도 느껴지고 그 아이 거도 느껴져요. 내 자식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스르르 그 놀란 감정 또는 아이도 뭐 분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스르르 내려가지고 잠을 자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도 이제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우면서 다 실험을 한 거예요, 제가. 네. 그러면은
뭐 100% 녹습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갓난에서 좀 더 잘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일부러 이 파동 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이름을 이제 불러줘요. 이렇게 여기다 귀를 이렇게 대게 하고 여기 지금 우리 이 사회자님도 목소리가 상당히 중저음으로 해서 괜찮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게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 공명법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가수 그 발성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가슴이 울렸을 때 제일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을 울려주는 중저음 쪽으로 하는 목소리를 일부러 이제 그것도 일부러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내면은 남에게 신뢰감도 주지만 자기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돼요. 어차피 제일 울리는 건 저겠네요. 그렇지, 자기 자신이에요. 의식적으로 좀 저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의식적으로 나를 계속 편안하게 만들려고 정서적으로.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귀를 이렇게 밀착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정의석입니다. 의석이? 네. 그럼 내가 이걸 딱 이렇게 하고 의석아 이렇게 해줘요. 울림으로 이렇게 좀. 네, 울림을. 저 요거랑 그 싱잉볼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찌릿하게 이 내 몸에서 내 이제 종처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면은 이 아주 그 미세한 그 파동까지 아이가 그대로 느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계속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인한테는 어떤 식으로 대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성인끼리 하긴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한계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남녀 커플이라면 남녀 커플이 이제 사랑의 소통의 방법도 이제 이런 컨텐츠를 조금 적용해서면 둘의 그 이제 사랑의 결핍 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사랑의 결핍 엄마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네. 여자건 남자건 엄마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의 결핍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자라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누적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에도 안 되죠. 그럼 연인으로 가요. 맞죠. 근데 연인이 마지노선인데 연인이 조금 서로 헌팅할 때는 조금 비율을 맞춰가지고 좀 되는데 조금 가까워지면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알 거 다 알면 이제 좀 달라지죠. 그러더라고요. 본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서 헌팅이라고 그러잖아. 네. 사냥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냥 나는 상대가 사냥감이지만 그 상대는 내가 사냥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헌터만 있는 거야. 다 헌터만. 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이해된 부분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뭔가를 시도한다면 관계가 엄청 좋아지죠. 어떤 시도가 있을까요? 합의라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안을 때는 가슴과 가슴을 이렇게 한번 그걸 적용해서. 제가 네. 이렇게 밀착해보자. 그래서 내가 내 이름 3번 불러줄게. 그 다음은 네가 내 이름 한번 3번 불러줘. 그래서 가슴으로 가슴은 좀 잘 안 울리는데 그러면 기를 대보자. 이런 소통을 한번 연인끼리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어렸을 때 아마 진지하게 하면은 거의 울거려. 눈물을 그냥 이렇게 흘릴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그 무의식에 처음 느꼈던 그 아련함을 그 기억이 일어나거든요. 몸에서 흡수되거든요. 네. 말로만 해도 뭔가 조금 느껴지는. 느껴지죠? 네, 느껴집니다. 네, 이런 방송 아주 수준 높죠. 네, 좋은 것 같아요. 기운이 달라지죠. 네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선생님도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뭐 회의 아니면 뭐 그런 분노가 있으셔서 이렇게 벗어나시고 새로운 길을 막 찾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그게 스승에 대한 강력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면은 이제 물리적인 실질적으로 나의 이제 첫 출가를 받아주신 뭐 우리 은사 스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큰 스님 뭐 스승일 수도 있고 이제 더 피상적으로는 이제 불자면은 부처님이 궁극적인 스승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스승님이 나를 위해서 또는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제시한 수행법들이나 좋은 가르침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100% 믿어보고 그거에 의지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큰 스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야 이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큰 스님하고 같이 이제 어느 이제 그 뭐 불교 대학을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그 지금은 좌석 버스라는 걸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좌석 버스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버스보다 약간 비싸면서 약간 리무진 버스. 뭐 그런 비슷한 네. 거예요. 이제 일반 그 교통 버스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타면은 특히 이 저기 바퀴 있는 쪽에 이렇게 좌석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리가 불편하겠네요. 불편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허리가 네. 꼬리뼈가 아프고 막 이래요. 근데 한 번 타면 뭐 거의 1시간을 타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이제 거의 하루에 그 큰 스님이 이제 우리한테 제시한 그 수행 프로그램이 너무도 좀 우리가 견디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잠을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매일. 근데 큰 스님은 내가 봤을 때는 잠을 안 자는 것 같아. 안 주무시는 것 같아. 네. 거의 내가 그 완전히 그냥 옆에서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법문하고 가르침하시다가 그냥 코피를 막 쏟아요, 그냥.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는 몸이 그만하라고 그러나 보다.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해요. 그리고 이제 드시는 거를 보잖아요. 드시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이제 그 공동체 수행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각소임이 있어요. 그럼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음식 준비하는 사람, 뭐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 어떤 건지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양소도 힘든 거 당연히 알고 또 나도 같이 사니까는 뭐 혈기 있고 젊은 나이라도 이제 항상 영양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잠 부족하죠. 그리고 뭐 책, 그다음에 외국어 공부 뭐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다음에 수행 뭐 그 명상 수행까지 참선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버스에만 앉으면 그나마 좀 거기서 잘 수가 있잖아. 좋을 수가 네. 있잖아. 근데 요런 상태에 앉으면 이게 잠이 잘 안 와. 네. 그런데 기다리던 시간인데. 네, 기다리던 시간인데 네. 사람이 많이 타가지고 그게 제일 그 좌석은 마지막에 채워지는 좌석이잖아. 네. 그러면은 그때는 앉는 건 내는 이해가 돼. 근데 어느 날은 텅텅 비었어. 네. 뭐 거의 우리밖에 없는 그 텅텅 비었으면 좋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스승님은 항상 거기가 앉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스승님이 거기 앉으면 당연히 나는 그 옆에. 그 옆에 네. 앉아야 되지.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은 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네. 스님이 뭐 스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위선을 부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 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불만도 있고. 그러나 이제 내가 이 구도의 길을 가는 속에서는 다짐한 게 있어요. 정한 규칙이 있어요. 어떤 형태도 스승이라고 내가 설정을 하면 무조건 딴다. 네. 내가 봤을 때 아닌 길도 간다. 그러니까 수용적인 마음의 자세죠. 이게 틀을 깨는 것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틀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 안 맞는 것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는 막 이렇게 막 투덜투덜 하는데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유가 있긴 뭐가 있어. 그냥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남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뭐 이런 속으로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남이 보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행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스스로 정해놨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수행자라는 거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걸 딱 돌이켰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수행자는 사막에 내가 놓여져 있어도 네가 쓸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냥 광장에 기준이 없어. 그러면 어디도 서도 되죠. 근데 사실 어디 쓸지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수행자라면 자기가 어디에 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때 그걸 돌이킨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런 게 이제 화두예요. 화두. 그게 뭐지? 이렇게 그런 의문이 들어야 그렇네요.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돌이켜서 깨달음이라는 현상으로 와요. 이거를 설명하면 이해는 되는데 이해하면은 깨달음은 없어져요. 정보를 취식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쉬운 길이 없네요. 그럼요. 그래서 수행이에요. 스스로 결국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게 결국은 어느 때부터 이런 형태 우리가 이제 이런 좀 다른 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어느 때 잡아야 되냐면 결국은 갓난아이 때부터예요. 네. 갓난아이 때부터 엄마와의 양육 환경 관계 속에서 이게 잡혀요. 무의식에서. 네. 이게 안 잡히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갓난아기 때 무의식은 결국 부모님이 그럼 잡아주셔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런 최소한 정보를 알고 있고 자기가 시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오은영 박사 이런 거에 뭐 몇백만 원 주고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 웬만하면 좋은데요? 그 네. 상황에 내가 얘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네를 알아요. 이 근본 원리를 알면. 아, 네. 이걸 모르니까 그 미디어에서나 배운 걸 가지고 자꾸 적용해 보는데 그게 안 되죠. 그쵸. 네. 이거 어제 그제 아까 그거 전한 건데 그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제 젊은 부부가 요즘 뭐 한 30대가 젊은 부부지 뭐 아이를 하나 낳는데 네. 얼마나 그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이제 그 뭐 엄마 아빠가 그냥 아이만 보면 그냥 나도 가니까 나도 아이고 까꿍까꿍 하고 막 이렇게 좋은 표정만 짓잖아요. 근데 이제 장난감이 이렇게 많이 놓여 있어요. 아이들 머리 좋아지라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애가 이제 아직 기진 못해. 8개월 됐어. 그러니까 뭐 보증보증하고 이제 저거 궁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보면 다 알죠. 네. 제가 저걸 필요하는구나. 저 갖다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도성을 조금 네. 뺏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는 어차피 그때 뇌세포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분열을 하면서 모든 동작이나 오감이 발달하고 도움을 받는 건데 다 경험해야 돼요. 근육도 다 이 뇌세포 분열하는데 다 관계가 있고 머리 좋아지는 거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은 엄마는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영재성을 거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분노를 쌓게 되는 씨앗이 돼요. 근본 분노. 보세요. 내가 아이는 이건 요즘 이제 그 유아 심리나 이런 쪽에서 다 이론적으로 정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갓난아이는 자기가 창조주라고 생각해. 네. 내가 하나님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아이는 이렇게 눈을 바깥에 태어나서 눈이 이렇게 시각이 발달돼서 딱 떠보니까는 뭐가 딱 비치죠. 얼굴이. 네. 그 누구 얼굴이죠? 엄마 얼굴. 엄마 얼굴인데 그걸 엄마라고 인식하지 않고 눈 떠보니까 비치니까 그걸 누구라고 생각해? 세상? 나? 나라고 생각해. 네. 그렇잖아요. 비교치가 없으니까. 그러겠네요. 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뭔지 모르잖아요. 정체성이 없다고 에고가 아직 형성이 안 돼. 뭐 최소한 1살 이상 돼야 이제 조금 에고의 형태가 형성이 돼요. 뇌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지금 상황이 있으니까. 그 눈을 딱 떠서 뭐가 감지되는데 보니까 주로 엄마 얼굴 나오죠. 네. 근데 엄마 얼굴이 그때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 행복한 얼굴이야. 근데 아빠 얼굴도 나왔는데 아빠 얼굴도 제일 행복한 얼굴이야. 네. 그러면 그 비춰지는 게 나라고 동일시될 수밖에 없어 이 뇌에서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예를 들면 기록이 되겠죠. 네. 무의식이지만은 이제 의식 차원을 얘기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3살이나 2살 이렇게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거나 이러잖아요. 네. 엄마가 즉시 뭐 하려고 그래요? 글쎄요. 말을 해. 애가 뭔 말을 하기 시작해. 뭐 잘한다고. 잘한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욕심을 부려서 더 가르치려고 하죠. 가리키려고 하죠. 그러면 가리키려고 할 때 표정이 어떻게 되죠? 약간 좀 기대? 심각해지죠. 처음에 처음 경험했던 기록된 표정하고는 다르죠. 전혀 다른 낯선 표정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만 주다가.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 무의식의 첫 경험이 가장 각인되고 그거는 거의 안 바뀌어요. 네. 그 만사 제일 행복했던 그 표정과 전혀 다른 표정이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4살, 5살, 7살 뭐 이제 청소년 되면 더 심각한 얼굴이 계속 비춰지죠. 네. 그럼 아이한테는 무의식에 뭐가 쌓일까요? 감정이. 불신? 배신감과 불신과 결국은 그게 분노예요. 네. 억울해요. 그러죠?
네. 네. 이게 지금 여러분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그럼 네. 그걸 기저 분노라 그래요. 근본 분노. 그럼 아기를 낳을 때 그냥 분노를 첫 얼굴로 하면은 그 다음에 뭔가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는 방법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라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래서 애가 놀래면 뇌세포에서 분열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건 오히려 정신적인 이제 상처가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거 이제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이제 극단적인 비유를 들은 거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 방법이 다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건 알겠죠. 무의식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이는 내가 배가 고파 이제 감지가 됐어요. 그러면 밥 가져와 응애 했어. 네. 그러니까는 바로 밥이 들어오죠.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는 바로 해결이 돼요. 네. 그 뭐 성경에서 무슨 산이 있어라 하니까 산이 생기고 물이 있어라 하니까 물이 생기고 뭐 이런 네. 얘기 들어봤나요? 네네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분유가 와라 엄마의 젖이야 와라 그러면 젖이 오고 뭐 엄마가 아직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해결해라 그러니까 해결됐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심리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보등보등해서 저게 신기한데 저 장난감 좀 뭐좀 하여튼 저거 이게 좀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으니까 내가 가려고 한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걔가 조금 있으니까 엄마가 갖다 줬잖아. 아 그럼 그 사고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 몇 개월 안 된 아이는 그냥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그 앞에 자기 앞에 다 해결이 됐어요. 네. 이게 첫 각인되는 거예요. 네. 내 무의식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살면 좋지. 네. 근데 2살 되고 3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컨트롤하죠. 네. 그러면은 전에는 내가 있으라 하면 있었는데 와라 하면 왔는데 안 와. 그럼 무슨 감정이 생겨요? 분노, 억울함. 분노, 억울함이 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학생 이 정도 이르면은 요즘 심한 애들은 엄마한테 무슨 뭐 욕을 막 해대고 무슨 맞아요. 무술이 막 그 저거 대하듯이 막 하는 그런 사고가 왜 나오겠어요? 그런 분노에서 기반한. 네. 왜냐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의 인생은 첫 경험은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와라 하면 왔어요. 나타나라 하면 나타났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게 첫 기준이에요. 근데 살면서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네. 네. 그러면 첫째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배신감을 느껴요. 네. 나중에 알잖아. 아, 이게 엄마 갖다 준 거구나. 이거는 이제 뭐 다 이거 무의식 얘기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논리적으로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착실했던 무수리가 어느 날 내 위를 군림하네? 그렇죠? 네. 네. 나에게 야단치네? 이게 다 무의식에서 이제 이런 감정이 이제 비약하는 거지만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의식에서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후 과정에 논리적으로 이해의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무의식은 본능적으로 개발되는 반응하는 네, 거니까 논리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 그렇죠. 이해가 안 돼. 느낌으로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무술이는 내가 필요하다면 반응만 해야 되지 왜 나를 가리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배신감이 올라오지.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누적되는 과정 속에서 신뢰가 이제 엄마에 대한 존경이나 신뢰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올라오는 거죠. 의식으로. 그럼 그게 이제 외부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모두가 갖고 있겠네요, 그건.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조금 부모님들 더 해줘서 그런 건가요? 그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미디어의 이런 정보화 시대의 환경 네. 그리고 사회가 더 많은 시간을 사회에 돈을 버는데 뺏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또 뭐가 채웠어요? 미디어가 채웠죠. 스마트폰이죠. 네. 요즘은 애들 안 울게 하려면은 스마트폰 갖다 주면 돼요. 아이패드 이렇게. 네. 네,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갖다 주면 돼요. 네. 그거를 전부 엄마와의 소통 이런 오해의 소지를 신뢰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도 소통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누그러질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 계속 발달하는 거는 이성적인 머리에 논리만 발달하는 거예요. 비교치.
계속 회피를 어떻게 보면 하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회피도 하죠. 그러면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부모님은 아니고 네. 이제 자녀분들, 부모님들 자녀분들 네. 나이대가 보는 방송인데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그럼 뭐 이걸 근본 분노의 해결법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젊은 분들이 보는 게 너무도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네, 상식적으로. 네, 네, 네.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애를 양육시키든지가 딱 어느 정도 쓰죠. 네. 네. 희망이 보이잖아요. 네. 두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아이를 이 오은영 씨 프로그램을 욕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오은영 씨 프로그램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애 낳는 게 두렵잖아요. 네. 그렇죠. 엄마 부모가 무슨 고생, 제 애를 키우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네. 악녀가 됐고 악마가 됐고 아빠가 예를 들면 네.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 보는 사람들한테 자기네 입장 어떻게 돼요? 애 잘못 길렀다고 피해자가 되죠. 네. 그걸 보고 누가 그렇게 애 키우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주 내가 볼 땐 그 방송 안 하는 게 좋아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네. 저는 심리학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송을 많이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렇게 저 아이하고 편하게 잘 소통하는 형태. 그리고 아마 앞으로 미디어의 방향도 바뀔 겁니다. 그렇게 저 아날로그적으로, 네. 정서적으로. 옛날에 그 G.O.D가 육아일기 이런 방송을 찍었었는데 아, 맞네. 그런 거가 조금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나려면 무의식에서 자꾸 방법을 찾아내요. 좋은 걸 좀 보고 그러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제 말에 조금 동감을 한다면 뭐 처음에는 두렵지만 마음 안에서는 원리가 그렇겠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원리를 알았으니까 네. 만약 내가 애를 낳는다면 나는 이제 정말 저게 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희망이 정확하게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젊은이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싶어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젊은이들은 너무도 정말 멋있어요. 잘생겼죠? 그런 것 같습니다. 샤프하죠? 네. 네? 여러 측면으로 정말 훌륭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도 성장 속에서 부작용이죠. 할 수 없는 그 부작용에 의해서 마음의 많은 부분들이 좀 지금 상처가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일부분이지만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도 하고 있고 그들이 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아까 쌓였던 그 우리도 모르게 부시부시간에 자든 타이든 형성됐던 우리 무의식 속에 그런 상처들 있잖아요. 그게 다 트라우마거든요. 마음의 상처는 다 트라우마예요. 그 트라우마가 본질적으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나이 먹기 전에 지금 젊은이들은 회복성이 너무 빨라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제가 이 팀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이 3팀이 있어요. 1기, 2기, 3기 이렇게 있는데 1기는 평균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니까 80대도 계시고 뭐 한 50대에서 보통 80대까지 그런 분들이 지금 한 4년 동안 이제 대부분 줌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변화하는 속도하고 후반에 생긴 이제 마지막 3기가 후반에 생겼는데 이 젊은이들 20대에서 30대 정도 되는 젊은이들인데 이들이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적응하고 변화되는 게. 그래 아직 그렇게 많이 굳어지거나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생각에 우리나라에 1000명만 생긴다고 해도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1000명만. 네, 1000명만. 네. 그러면 한 사람이 1000명인데 그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10명이나 1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오늘 그래도 2명이 플러스가 됐을 것 같은데. 네. 구독자분들도 아마 네. 좀 더 많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단 1시간이 되어가지고 네. 네. 그럼 이제 연장전으로 네. 자세한 수행법은 연장전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NS